안녕하세요. 5월을 여는 첫날이고 정부가 새로 지정한 휴일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느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무에서 경험하거나 했던 것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ATSC 3.0이라는 규격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 ATS 3.0과 데이터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제는 TV를 넘어선 미래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지를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ROENG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대전에 있고 방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비라고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방송 쪽도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서요.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개발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를 좀 접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균관대학교 전자과학을 나왔습니다. 저 구공학번이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 통신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한 6년, 그다음 포스데이터 아메리카 미국에서 한 1년 있었고, 그다음 칩셋 미디어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런 코덱을 만드는 회사예요. 비디오 코덱을 만드는 회사에서 한 5년 있었고, 비안대은 저의 아픈 과거이긴 한데 창업을 했다가 말아먹었던 그런 앱을 만드는 앱을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폰 한참 뜰 때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칩스라는 회사는 보통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칩을 이렇게 칩도 이제 코딩을 할 거거든요. 아니에요. 코딩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백엔드 작업을 해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IP들도 잡았는데 거기서 저는 주로 이제 HDMI 보통 저희 모니터나 TV에 보면 다 HDMI 단자가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을 해보게 되는데 칩셋을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대전으로 저는 내려와서 현재까지 마루이에서 공수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표준화 활동을 제가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내 TTA나 이방 포럼 그리고 ITUT, SG20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케이블 TV 이런 쪽 관련한 표준화 단체거든요. 표준화 그룹이거든요. 거기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감 미디어 공학과 특강에 보니까 강의 주제 대부분이 콘텐츠나 AI 생성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런 콘텐츠들, 생성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어떤 통로에 대한 전송 또는 그런 채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ATS 3.0이라는 것은 방송 규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UHD TV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넥스트젠 TV라는 브랜드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도 작년 8월에 규격 승인이 났고 그리고 인도 이런 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제목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ATSC 3.0이 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첫째는 왜 이제 와서 다시 방송망을 얘기하는가? 둘째는 데이터 경제학과 우선 인프라의 한계고 셋째 데이터 캐스팅과 미래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먼저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한 방송의 현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TV를 집에서 매일 켜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버지들이 티죠, 아버지들이. TV가 심지어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의 제 말의 이제 출발점이 될 거고요. 이 노래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유치원 때 다 듣게 돼 있거든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게.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에는 TV 앞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다
TV를 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제 개인화된 장비들이 많잖아요. 패드나 스마트폰 같은 걸로 각자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이제 소비를 하게 되죠.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코드를 자르고 있죠.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드를 잘랐다는 의미는 실제 가위로 잘랐다는 것보다는 안 본 방송을 끊었다는 얘기죠. 이 케이블을 이 케이블을 잘라버린 사람들이 이제 왜 생기게 됐냐면은 그게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요. 2024년 조사에서 케이블을 해지한 73%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너무 비싸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단순한 가격 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케이블 TV 구독자의 63%가 63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7세 미만은 구독률이 한 46%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세대 교체에 의한 구조적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되죠. 그리고 시청하는 형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무료 광고 지원이 되는 OTT를 쓰는 사람들이 60%가량 늘어나게 됐고요. 왜 그렇게 됐냐? 일단 채널을 찾느라 10분 넘게 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20%는 포기하고 TV를 아예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콘텐츠 과잉이 오히려 TV 시청 전체를 줄이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코드 커터가 증가하는 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실선은 증감 추세인데 증감 추세는 사실 이제 살짝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요즘은 오히려 살짝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요. 이 코드 커터들과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은 정확히 알 수 있죠. 코드를 끊을수록 OTT 사용자는 늘어나서 주가가 같이 따라오르게 됩니다. 2년 예외를 치겠습니다. 이건 그때 한번 구독자가 감소해서 브랜드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가격이 1위는 아니었어요. 가격이 1위는 아니었고 시청 습관이 변화된 게 컸죠. 우리나라는 공중파 자체가 무료라고 거의 무료잖아요. 뭐 수신료를 여기 뭐 대부분 수신료 부담이라고 해서 뭐 2,500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한테는 가격이 1위는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년 이용 행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시각화한 건데요. 1위가 매체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이죠. TV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는 매체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되는 문법이 변화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화된 기기로 빨리 보고 그리고 잘 찾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경제적인 구조도 저희도 이제 포드 커팅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이런 게 구독하는 게 비싸져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심의나 이런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컨텐츠를 찾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보면 결국 여러분들도 대부분 20대이실 텐데 20대가 이끄는 능동적이고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로 인해서 시청 행태가 변화됐고 그래서 이 온에어 방식의 이런 전통적인 TV에서 OTT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 혹시 네. 아까 거 그 AI로 만든 이거요? 네. 네, AI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나이 마크가 AI 티가 탁 나지 않아요? 제가 잠깐 다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뭐 강의나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는 뭐 회사를 다니면서 뭐 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게 주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큰 자리에서 강의를 해본다는 건 많지 않은 경험이었거든요. 뭐 대학원생 때 뭐 논문 발표하느라 잠깐 서서 얘기하거나 뭐 회의할 때 얘기하지만은 회의할 때는 뭐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렇게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작은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많이 해보지 않아서 AI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AI 3사의 AI를 다 괴롭혀가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이야기를 다시 이제 계속해 나가면요. 근데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코드 커팅을 한 이후에 OTA 안테나, 그러니까 즉 안테나로 무료 지상파 수신하는 게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됐어요. 이게 왜냐면 2022년 기준으로 49세 미만의 디지털 안테나 보유율이 14에서 23%까지 증가했고요. 젊은 세대가 케이블을 끊었는데 OTA로 돌아오는 역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자료에서는 케이블이나 위성 TV 구독자가 미국 성인의 36%까지 감소했다가 이 빈자리를 제가 말씀드린 ATSC 3.0 기반 무료 OTA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 ATS 3.0이 이 흐름을 가속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크게 네 파트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파트 1에서는 OTT 시대의 역설과 유니캐스트의 경제학적 한계를 얘기해 보고요. 파트 2에서는 ATS 3.0의 기술적인 부분을 간단히 다룹니다. 파트 3에서는 5G나 6G 또는 뭐 LTE 같은 이동통신의 구조적 한계와 방송망의 보안적 역할을 대해 보고요. 마지막 파트 4에서는 뭐 자율주행, IoT, 재난 등의 이제 데이터 캐스팅이 사용되는데 그거를 이용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입니다. 모두가 스트리밍으로 옮겨간 시대, 왜 방송 스펙트럼이 다시 전략적인 자원이 됩니까? 한번 보죠. 지난 10년간 미디어 트래픽은 방송에서 IP 네트워크로 극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IP 트래픽의 약 80%가 영상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영상 소비 전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에릭슨의 2025년 4분기 데이터인데요. 5G 이후에 이 증가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5년 4분기 보면은 저쪽을 보시면 200 엑사바이트 200 엑사바이트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거든요. 뭐냐면은 1 엑사바이트가 5기가짜리 영상물을 6천만 건, 6천만 건인가? 6천만 건을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거를 뭐 하루 10시간씩 보면은 68만 년 동안 그 영화를 봐야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200이니까 거기에 200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역설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비트당 전송되는 에너지는 2000년에 7에서 2015년에 0.06 기가와트 아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약 100배 정도 개선이 됐어요. 유럽 통신사 연합의 실측 데이터를 보면은 2010년에서 18년 동안 트래픽이 12배 증가했는데 가입자당 전력은 약 30kW 와트 아워에서 훔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은 12배 좋아졌는데 트래픽이 딱 그만큼 따라붙어가지고 총량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5G 시대에 들어선 이 균형마저 깨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5G 총 에너지 소비가 2035년에는 488%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번스 패러독스라는 건데 제번스 패러독스는 다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냐면 예전에 석탄 시대, 증기기관 시대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효율을 높이면은 석탄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율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여러 군데 쓰겠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열차, 기차에만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방직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모든 공력원이 필요한 데 갖다 쓰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개선됐는데 수요가 더 빨리 늘어서 결과적으로 총 에너지는 줄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신이나 방송에서 이 곡선을 끊어낼 수 있는 구조가 방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비효율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월드컵이나 슈퍼볼 같은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CDN이나 백본에 이제 병목이 생기죠. 수백만 명이 같은 걸 보는데 IP 네트워크는 이걸 수백만 개의 독립적인 스트림으로 각각 전달해야 돼요. 동일한 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다 보면 사업자는 동일한 비트를 N명에게 N번 복제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천만이 같은 콘텐츠를 본다면 1대1을 N번 반복하는 것보다 N번 하는 것보다 1대 N을 한 번만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에너지도 절약될 테고.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BTS 라이브 송출을 했잖아요. 이때 보면은 카메라 23대, 중계 모니터 124대 등 총 164.5톤의 방송 장비를 투입했고요. AWS와 협력해서 전 세계 6천 개 이상의 거점에서 18,000개 이상 서버를 가동했습니다. 초당 최대 3,800만 건의 시스템 이벤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전 세계 막 1,840만 명한테 동시 스트리밍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AWS 리전에 각 두 개의 독립 경로를 동시 운영하는 이중화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고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전력 케이블을 약 9.5kW 깔았고, 그래서 소모된 전기가 9,660kVA. 이게 약 3,000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껌뻑였다는 등 끊어졌다는 등.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마이클 타이슨 경기가 넷플릭스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훨씬 심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넷플릭스가 개선을 한 거죠. 자, 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1,840만 명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고요. 근데 이게 방송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한 번만 빵 쏘면 되거든요. 이거 한 번 쏘는데 대충 국내 기준으로 보면 한 1억에서 3억이면 한 번 송출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스트리밍 비용, 이용 비용이 26에서 6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한국 내에서 만약에 OTT 송출하면 뭐 1억에서 한 3억 원 됐을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있죠. 글로벌 완전 대체는 불가능하죠. 방송은 지역적인 게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게 있고요. 그래서 총 추정 비용이 이때 BTS 라이브가 한 126에서 165억 정도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방송과 절충을 했더라면 하이브리드 방식을 썼더라면 이 3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제 비용 곡선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유니캐스트 쓰는 이동통신의 경우는 사람이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선형적으로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방송은 한 번만 쏘기 때문에 비용 자체는 균일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시간짜리 HD 스트림을 10만 명에게 동시에 전달한다고 했을 때 유니캐스트는 24,000kWh. 그래서 방송은 0.018kWh. 그러면 전력 저감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분에 이거 빼기 이거 해서 하고 치면 99.999925. 엄청난 절감이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방송의 효율성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의 구조적 관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무한한 확장성이죠. 수신자 수와 무관하게 비용이 일정하다는 것. 그리고 재난의 강건성이 있습니다. 셀룰러가 죽어도 독립 동작을 해요. 근데 아니 셀룰러도 안테나고 방송도 안테나고 쏘는데 왜 그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셀룰러는 이중화, 삼중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셀룰러 보시면은 저희 뭐 학교에도 있고 길에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셀룰러 안테나 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거 다 그 건물에서 전원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 지역이 꺼지면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일본 배터리를 백업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건 이제 좀 한계가 있게 되죠. 근데 방송은 하나 가지고 넓은 데 커버하고요. 그리고 안에 전기를 연결하지만은 발전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체 발전 시스템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방송이 재난에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인증이 불필요하죠. 저희 핸드폰 쓰려면은 가입해야 되고 계정 만들어야 되고 심카드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은 수신기만 갖다 놓으면 그냥 볼 수 있죠. 이건 소정의 수신료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출력 타워로 전 국토를 커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방송이 영상 매체가 아니라 무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대규모 원웨이 데이터 배포 인프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방송의 원리적 강점은 확인을 했죠. 그런데 그럼 기존에 ATS 3.0 말고 기존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ATS 2.0이니 뭐 2.0이니 그 전에는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게 미국 규격이다 보니까 ATSC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나라에도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왜 안 됐을까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MPEG TS 기반이라 원칙적으로는 이제 IP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웹이나 앱 서비스를 방송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8VSB라고 하는 단일 방송파 시스템이라서 이게 이동하면서 수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범위가 딱 고정된 TV, 거실에 둔 TV, 방에 둔 TV 이런 데 한정이 되죠. 그리고 방송은 양방향 채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화되거나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려주는 것만 받아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계속 넘기면서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걸 찾관하는 게 그런 이유가 되죠. 그리고 채널 전체가 하나의 비디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는 이제 DRM과 같은 보안 표준이 없어서 그 유료 서비스나 B2B 데이터 같은 그 B2B 데이터 배포 비즈니스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지죠. 방송의 원투맨이 강점은 살리되 그러면 물리 계층부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계층까지 전면적인 재설계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ATSC 3.0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입니다. 그럼 ATSC 3.0 무엇이 다를까요? 이게 30년 만에 재설계된 30년 만에 재설계된 표준이고요. TV 신호가 아닌 IP 패킷을 쏘는 것입니다. 방송의 역사를 잠깐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브라운관으로 아날로그 TV를 보는 시대였습니다. 혹시 브라운관 TV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분은 아마 2010년대 중반쯤에 이제 걸쳐 계신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니까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브라운관으로 아날로그 TV를 보는 시대였죠. 뭐 잠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가 S전자 영상사업부에서 이제 TV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TV가 브라운관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조립한 게 너무 무거워서 못 하겠다 하고 때려치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2010년 중반까지도 사실 아날로그 TV는 남아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2010년에 LG는 브라운관 TV의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 중반까지도 브라운관 TV가 남아있었고, 그리고 나서 디지털 TV라고 하면서 ATSC 2.0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때 HD 화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ATSC 2.0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 상용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위 호환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확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다 이제 포기했어요. 상용화는 안 됐고. 그 다음에 2017년에 ATS 3.0이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됐습니다. 그리고 상용화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범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퍼지게 됐죠.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범 방송을 했던 게 저희 장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전송 프로토콜에 인터넷화가 완성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확산이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ATS 3.0의 정체성을 4개로 요약을 해보면 세계 최초의 All IP 방송 표준이고 OFDM 전송 방식과 LDM을 결합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 하이브리드 구조가 되고 서비스 중심 설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4가지가 기존의 방송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ATS 3.0의 프로토콜 스택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뭐 OSI 7 레이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인터넷 스택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HTML5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아웃 대시 MMT로 미디어나 파일을 전달하는 구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IP가 들어가 있죠. IP가 들어가고 하위 계층들 마시면 시그널링, 그다음에 여기는 물리 계층으로 OFDM 이런 걸 쓰고 있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TA 3.0은 6MHz 채널 하나에 PLP라는 구조를 넣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6메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표준에는 6메가, 7메가, 8메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나 미국에는 지금 6메가를 쓰고 있고요. 브라질도 6메가를 쓸 것 같고요. 인도에서는 자꾸 8메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고 이렇게 고정 TV를 가지고 있을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모바일 TV는 있다 보니까 모바일 쪽으로 거기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라디오를 한다든가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넣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6메가에서 테스트해본 것만 해도 200개 이상의 라디오 채널을 넣을 수 있었으니까 8메가라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8메가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ATA 3.0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세부 구조입니다.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고요. 여기 보시면 브로드캐스트와 브로드밴드를 동시에 지원하죠. 그리고 그 계층에 보시면 IP 레이어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IP 레이어 상에서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ATX 3.0 프레임 구조입니다. 뭐 앞에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붙고요. 이건 이제 이 프레임의 시작을 뭐 찾아내고 요 뒤에 대한 정보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TV를 꺼져 있던 TV를 깨운다든지 하는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앰블이라는 게 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조가 서브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몇 개를 계속 나눠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프레임마다 이 안에 전송하는 데이터를 다르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LP라는 게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 파이프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 4K UH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뒤쪽에는 잘라서 또 다시 모바일용 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영상을 넣을 수 있고 여기는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계층의 그 HT3.0의 물리계층 혁신 3가지를 보면 OFDM은 이제 수천 개의 서브 캐리어로 병렬 전송에서 모바일 환경과 다중경력 페이징에 강합니다. 이게 제가 뭐 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이쪽 일을 많이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몇날 며칠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LDM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건 이제 레이어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이거는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2개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아래 코어 레이어, 뭐 이네스트 레이어 해가지고 파워 레벨을 2개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다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다중화로 중첩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뭐 BICM이라는 거는 뭐 LDPC가 들어가가지고 이 채널 코딩 LDPC 이제 채널 코딩 중에 한 개인데 이걸 4K 컴하고 조합하면은 그 샤논 리밋이라고 합니다. 샤논 리밋은 데이터를 그 얼마나 정해진 비트에 근접해서 보내줄 수 있는가 하는
그 옛날 오래된 샤논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거기에 거의 이론적인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게 근접하는 전선 효율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TSC 1.0 대비 약 30% 이상의 스펙트럼 효율 향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은 OFDM이라는 구조가 이게 하나의 주파수예요. 주파수를 쭉 축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는 196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주파수라는 거를 요즘은 다 저희가 디지털로 설계를 하는데 이때는 다 아날로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교하게 간격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론만 나오고 안 되다가 90년도부터 이 OFDM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사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통신 방송에는 다 OFDM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를 구분해서 파워 멀티플렉스를 해가지고 보내는 LDM이고요. BICM에 대한 이거 비트 인터리버나 뭐 LDPC 이거는 데이터를 에어로 전송하죠. 저희가 에어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서 강하게 깨지지 않고 또 깨지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구조입니다. 사실 LDPC도 제가 그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다닐 때는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였어요. LDPC를 칩으로 만든다는 게 어려운 과제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쉽게들 만들고 또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SDR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하는 조그만 킷을 통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중 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레이어는 이제 두 개의 전달 프로토콜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라우트 대신은 보통 파일 전송에 많이 사용합니다. 뭐 NRT 다운로드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내비게이션의 맵을 전송하는 데도 쓸 수 있겠죠. 이제 MMT는 엠팩 표준으로 엠팩 표준으로 이제 실시간 방송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한국은 UHD 방송에 MMT를 주력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는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에는 MMT를 쓰고 뭐 데이터 앱이나 그런 NRT 전송에 라우트를 쓰고요. 미국에서는 라우트 사용해서도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네, MMT하고 라우트를 둘 다 쓰죠.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쓰는 거고 한국에서는 그 둘 다 쓰는데 MBC, KBS 1TV, SBS는 루트 대시를 쓰고 네, MMT는 KBS 2채널만 네, 써요. 네. 중요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만든 게 저기 루트 대시고 MMT가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엄청 싸웠어요. 저도 듣기로만 그냥 LG랑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 예, LG는 MMT는 쳐다도 안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히스토리는 제가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저기 대시의 승리예요. 사실 저희도 왜 굳이 MMT를 고집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ATS 3.0의 가장 혁신적인 설계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송 통신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와 브로드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방송 경로로는 이제 대용량 원투맨이 전송을 하게 되고 브로드밴드 경로는 양방향 개인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두 경로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결합됩니다. TV를 보면서 뭐 맞춤 광고를 받을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 수준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AT 3.0이 방송에 가져온 6가지의 능력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4K UHD 플러스 HDR, 그리고 모바일 수신, 타겟 광고, 고도화된 재난 경보가 있고요. 그리고 넌 리얼타임 NRT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보고 수익화. 이 6가지가 ATSC 1.0에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ATS 3.0의 이제 글로벌 배포 현황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2017년 5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미국은 넥스트젠 TV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2025년 미국 가구의 전체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주로 전파를 쏠 테니까요. 거기 한 70%를 커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저희 장비가 한 60% 정도 들어가 있고요. 한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MMT 라우터 같이 쓰고 있고, 미국은 라우터 기반의 데이터 캐스팅에 더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체 지도인데요. 여기 조그맣게 저희 한국이 있고, 미국, 북미 쪽은 다 이제 넥스트젠 TV라 그래가지고 아직 캐나다는 사실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미국 넥스트젠 TV라는 브랜드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브라질은 작년 8월에 TV 3.0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했고요. 여기 초창기입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 한 4개 방송국에 6개 정도의 장비가 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인도는 뭐 AT 3.0과 5G 브로드캐스트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이제 쉬어가는 측면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3.0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킬러라는 게 필요할까 싶은 거죠. 뭐가 킬러비어야? ATS 1.0에서는 그때 저희 처음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HD 화질, 그 좋은 화질이 나오면서 그거 자체가 킬러앱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통신사라면 이 방송망하고의 협력을 추진을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저희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왜 입을 살짝 떼셨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해. 킬러앱이요? 네, 예를 들면 데이터 안 쓰는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데이터 써서 어차피 유튜브를 보거나 할 텐데 방송이 그냥 갖고 있는 장점이 데이터를 안 쓴다 하니까 데이터를 안 쓰는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하면 사실은 데이터 문제 없이도 방송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 뒷부분에 약간 제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아닙니다. 예, 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파트 3입니다. 셀룰러는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보안지. 예전에는 방송 따로 통신 따로 했는데 방통융합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된 융합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방송이 보안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재미나이가 열일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니캐스트로 다 자기 거 보겠다고 달라붙게 되면 기지국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데이터 수요. 네.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트래픽 중에 영상 비중이 약 80%에 해당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간 모바일 데이터 증가율은 25% 이상. 그리고 지난 15년간 모바일 트래픽 증가는 1000배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셀룰러 기지국의 밀도를 아무리 높여도 동일 컨텐츠를 동시에 보는 그 이벤트성 픽 수요는 이 유니캐스트 방식인 이동통신구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이 HPHT 방송 대 LPLT 셀룰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이 타워고요. LPLT는 로우 파워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높은 파워의
굉장히 큰 타워를 쏘는 거고, 이건 낮, 낮은 파워로 작게 해서 쏘는 거죠. 작은 키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여기서 비교표에서 주목하실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크 트래픽. 여기 보시면은 방송은 당연하게 수신자 수에 무관하게 일정하죠. 그렇지만은 셀룰러, 뭐 예전에 쓰던 LTE든 5G든 앞으로 나올 6G든 이런 것들은 다 수신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 보시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있는데요. 대중 배포시 압도적인 우위가 되죠. 이거는 뭐 비퍼 줄로 따져보면 그렇고요. 수신자 수에 비례해서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실제 이겁니다. 이게 하이 파워 하이 타워고요. 로우 파워 로우 타워인데 이게 실제 저기 5G 기지국이고요. 이거는 TV 안테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걸 아마 이렇게 줄이면은 이 정도 올 것 같은데 이거는 국내에는 이 정도 크게 쏘는 게 없는데요. 미국을 혹시 가시다 보면 이렇게 막 길을 달리다 보면 저런 게 하나씩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게 하나씩 보여요. 저거는 수백 킬로와트에서 수메가 킬로와트까지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전기. 이동통신의 세대별 에너지 집약도를 한번 볼게요. 2G는 37, 3G는 2.9, 4G는 약 0.2, 5는 0.05. 그래서 2G에서 5G까지의 740배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요는 1만 배가 증가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제번스 패러독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앞서 넷플릭스의 BTS 라이브 전송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ATS 3.0이 대규모 동일 컨텐츠 전달에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를 요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5G와 ATS 3.0의 1인당 소모 전력을 비교하면 13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3천 가구 그렇게 될 때 편의점 한 곳에 쓰는 전력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경제성이 좋다. 이건 말씀드리지만 경제성이 좋은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요즘 같은 ESG 뭐 이런 강조하는 시대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동통신인 5G나 6G가 풀지 못하는 본질적인 세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유니캐스트의 스케일링의 한계. 그러니까 뭐 대규모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동시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볼 때는 기지국이 감당을 못합니다. 둘째는 그래서 촘촘하게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캐펙스나 오펙스 부담으로 다가고요.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 농어촌 같은 데서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예를 들어 5G나 4G가 됐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인구가 적은 뭐 지역에 가면은 예를 들어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전파가 잘 안 터지잖아요. 신호가. 그게 다 이런 이유죠. 그리고 셋째는 재난 시 취약성이 있습니다. 기지국 간의 연결은 백홀로 하게 되는데요. 이 백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전력망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기지국이 한꺼번에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점을 정확하게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동생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좀 흥미롭게도 이동통신 진영에서도 이 방송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3GPP 릴리즈 14에서 17 표준화된 5G 브로드캐스트가 그 증거인데요. 이게 이제 심 카드 없이 없는 단말로도 수신이 가능한 리시브 온리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ATS 3.0과 5G 브로드캐스트의 관계를 둘 다 경쟁하고 수렴하는 관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두 표준은 서로를 향해 수렴할 것 같습니다.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일을 저희가 한 게 있는데 그걸 뒤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방송망과 이동망은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이제 역할 분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방송이 잘하는 거죠. 대중 동시 배포라든가 재난 경보, DA나 웹 업데이트 같은 게 있고요. 오른쪽은 이동통신망이 잘하는 거죠. 양방향 인터랙션 같은 것들, 그리고 VOD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는 이 둘의 하이브리드 조합이 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요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 5G와 ATA 3.0 융합을 구현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저희 마루이엔지가 디지캣, 여기 디지캣, 딥로직 체인이라는 이제 3개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캐스탄의 5G를 이제 수요 기업으로 해서 한 사업화 과제였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3.0과 5G의 TDM입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시분할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은 ATA 3.0에서는 그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라는 구조, 그러니까 실제 아날로그 RF로 전파를 쏘기 전에 데이터를 보내주고 어떻게 전파를 쏘내라는 시그널링을 알려준 장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라고 하거든요. 짧게는 뭐 스케줄러라고도 합니다. 거기 보면 mean time to next라는 어떤 그 시그널링을 해준 필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프레임을 쏘는데 그 다음 프레임은 언제까지 와야 돼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mean time to next를 강제적으로 넓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프레임을 여기에 일부 구간만 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B가 B겠죠. 그 뒤에 비어있는 구간에다가 5G 브로드캐스트 쏘는 거예요. 그럼 5G 브로드캐스트는 앞에 거 3.0을 어떻게 하느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느냐? 부딪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거 뒤에서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규격이 시분할로 공존하게 되는 거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이제 4월 17일, 16, 17일부터 있었던 미국 라스베가스 NAB라는 곳에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그 하이브리드 송출 시스템을 구현해서 파일럿 시연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ATA 3.0이고 여기가 5G죠. 이걸 보내면은 멀티플렉스에서 스위칭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앞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5G, 여기는 ATX, 5G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죠. 여기 말씀드린 게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는 3.0을 보내고요. 여기는 띄워놓는 거죠. 마크니 meantime to next를 잡아놓고 이만큼만 보내고 여기 비워놓은 거죠. 이 구간 안에 5G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요. 5G는 ATX 3.0 프레임이 있는 구간에는 카스 뮤티드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간에 얘네도 안 보냅니다. 서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가 구현하는 장비였고요. 이게 말씀드린 3.0과 5G를 멀티플렉싱하는 장치였고요. 그리고 3.0 수신기고 5G 브로드캐스트 수신기고 3.0 화면이고요. 5G 화면은 제가 캡처를 안 했더라고요. 5G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해서. 이 그림은 실제 RF로 쏘는 거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캡처를 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 넓은 구간이 3.0이고요, 실제는. 여기 튀어나온 구간이 5G. 다음 또 여기 3.0, 5G. 이렇게 구현했어요. 그래서 TDM을 구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외국분들이 열심히 뭔가 문제를 해결하느라 톡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 뭐 파일럿 스테이션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기존 과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정리를 해보면요. 주파수 자원이 부족하고 ATX 3.0 모바일 수신기는 없었고 시형적인 모바일 수신이 불가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ATX 3.0과 5G를 같이 쓰게 되면서 이제 기존 주파수, 방송 주파수, 보통 방송 주파수 대역을 되게 좋은 이게 저주파 대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같이 공용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기 양산 가능 및 신용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졌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만드는 칩이 뭐 엑시노스라는 게 있고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칩이 있잖아요. 퀄컴에서 실제 이제 5G 브로드캐스트를 자기네가 구현을 하겠다. 칩에다가 현재 있는 칩에다 구현해 놓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듣고 올해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언제 상용화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방송 스펙트럼을 콘텐츠가 아닌 데이터 송출에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앞에서도 약간의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보시죠. 데이터 캐스팅이라는 것은 방송 스펙트럼을 통해서 영상이 아닌 임의의 디지털 데이터를 원투맨, 일대다로 전달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ATS 3.0의 All IP 구조가 이를 이제 프로토콜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고요. 여기 세 블록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영상, 음성 중심이었고 소비자는 그냥 시청자들이었죠. 근데 데이터 캐스팅으로 오게 되면 어떠한 임의의 IP 데이터를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기기,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지금 자율주행, 뭐 IoT, 공공 서비스, B2B나 B2G, 신시장에 진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서서히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차는 보통 센티미터급 정밀 HD 맵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 방식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는 굳이 HD 맵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거는 제외를 하면 수백만 대의 차량들이 각자 4G나 지금은 5G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네트워크가 감당할 수 없겠죠. 그리고 비용도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자동차에 요즘 4G나 5G가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쓰다 보면 현재 뭐 지금 한 3년에서 5년 돈을 내준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뭐 개인이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ATS 3.0으로 전국에 1회 송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차량이 동시에 갱신될 수 있겠죠. 물론 한 번에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써주고 그 다음날 써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제조회사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럿 진행을 해봤고요. 2016년도쯤 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은 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IoT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IoT 기기가 수백만 대가 펼쳐져 있다고 보면 아니면 뭐 긴급 보안 패치 아니면 기능 패치를 할 때 이걸 유니캐스트로 하면은 이것도 역시 서버 병목이 발생하겠죠. 이게 또 방송을 한 방에 쏴버리면 전체 기기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방송은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송출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에는 방송을 안 하죠. 그럴 때 그 망을 이용하게 되면은 망 사업자도 좋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 깨끗한 그 밤이 되면 오히려 또 전파 환경이 더 깨끗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이 재난 쪽이 뭐 단문 중심, 텍스트 중심이었어요. 근데 AA라는 것은 이 영상이나 지도, 음성, 합성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멀티미디어 경보를 뭐 GPS 기반으로 해서 동음면 이렇게 그런 단위까지 지역화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프레임 앞에는 그 부트스트랩에 웨이크업 비트가 있어가지고 TV가 꺼져 있어도 TV를 깨워가지고 이제 지금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뭐 세월호나 이태원
뭐 산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능형 재난 방송 구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DN 오프로드는 이게 인기 컨텐츠를 야간에 방송으로 미리 전달해서 CDN에 저장을 해두면 피크 시간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드는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 전체 넷플릭스 사용자의 8, 90%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CDN을 통해서 비는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 방송망을 통해서 그 CDN에다가 각각 네트워크 그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다가 군데군데 뿌려주면 그걸 나중에 볼 때는 훨씬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주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이 떨어지거나 이런 뭐 산간 지역, 뭐 도서 지역 같은 데서 교육과 공공정보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시 이제 방송의 공공성이나 상업적 효용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드문 영역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ATX 3.0 수신 셋톱박스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걸 미국의 S사에다가 공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에듀캐스트라는 상품으로 그 기간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3만 대 정도 납품을 했었고 그걸로 이제 효과적으로 그 기간을 잘 넘어가게 됐었죠. 학교를 못 가니까 선생님들도 방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찍어가지고 이게 전달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AI 시대죠. 방송에 왜 AI가 필요한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AI 추론을 하면은 그 결과물이 지금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 많이들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제가 이렇게 뭐 PPT 어떤 그림을 뽑는다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무거운 멀티미디어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이 방송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니까. 예를 들면 뭐 AI가 생성한 뉴스라든가 뭐 다국어 자막, 뭐 공통된 AI 모델 파라미터 배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도 가능하죠. 모델하고 프롬프트 캐싱하는 데는 방송망을 쓰고 거기에 쿼리하고 응답은 브로드밴드망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6G 규격 수립 과정에서는 이미 AI 모델 온 디맨드 다운로드를 핵심적인 유즈 케이스로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실 수 있어요. BPS라는 거. 이게 브로드캐스트 포지셔닝 시스템인데요. 전력망, 통신, 금융, 교통 이런 쪽에 모두 정밀한 GPS 시각을 쓰게 되는데 이제 미국 추정인데요. GPS가 만약에 하루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손실이 10억 달러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ATS 3.0 프레임에다가 프리앰블 아까 보시면은 프레임에서 기억해 보시면 부트스트랩이 있고 바로 뒤에 프리앰블이 있는데 거기다 정밀한 시간 정보를 찍는 거예요. 이 패킷을 내보내기 전에 시간을 찍어서 보내고 그거를 송신 안테나에서 좌표를 받아서 그 좌표를 받으면 타워가 한 개면 이제 타이밍, 네 개 이제 3분 측량으로 하게 되면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 정확도는 뭐 10나노 이내, 위치 정확도 한 100m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미국에서 교통부가 돈을 내고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NAB 갔을 때 첫날에 이제 미국 이 NAB라는 그 단체 요거를 하시는 분들, BPS를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까지 테스트는 쭉 해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60% 정도의 미국 시장을 점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뿌려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곧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방송사가 이제 GPS 백업 인프라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혹시 ATS 3.0의 킬러 앱에 가까운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TX 3.0의 NRT를 이용한 데이터 캐루젤이 열어준 유즈 케이스들인데요. 원격 농업, 그다음에 농업 농기계 분야, 원격 교육, 농업 농기계 분야,
스마트 시티,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프리패치 이런 공통 구조로 돼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나의 공통 구조죠. 그래서 동일한 대용량 데이터를 다수에게 동시적으로 반복 전달할 때는 그런 방송의 일대다 방식이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한국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면요.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 상용화도 했고, 방송 4사, 지상파 4사의 UHD 송출도 했고, 전국 커버리지도 확보를 했는데, 과제가 있죠. 이제 데이터 캐스팅 상용화 서비스 같은 것은 아직 관건입니다. 수신기 보급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사들도 더 이상 투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약한 편이고요. 이거는 좀 기술 선도가 사실 시장 선도로 연결되지 못한 채 한 8년 정도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바꿔가는 것이 저희 이제 방송하는 방송쟁이들의 기회이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은 기회 쪽에서는 B2B나 B2G 신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 쪽에서 보면 수신기 생태계가 여전히 부족하다. 규제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뭐 이런 것. 5G와의 브로드캐스터의 경쟁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경쟁 뭐 지금은 친한 척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통신 쪽이 힘이 세니까 5G 브로드캐스터 확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주파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방송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방송은 죽지 않았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필요한 말이고요. 그리고 재정이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ATX 3.0의 본질은 올 IP 플러스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조다. 그리고 이 미래의 가치는 방송의 미래의 가치는 데이터 캐스팅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어, 질문 있으신가요? 그 온라인에서 질문하실 분들도 있으면 채팅창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 브라질 쪽에서도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 방송에 대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어떻게 좀 어떤 특성을 갖고 가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4K UHD TV라는 관점에서 포커싱을 해갖고 그 HD 방송을 하다가 이제 그 4K UHD 가는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북미 쪽은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TV라 그래갖고 또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사실 큰 특성은 없어요. 예. 북미는. 근데 브라질하고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방송 쪽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제가 뭐 교수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아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미국이 20%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70% 정도 되는데 사실 ATS 3.0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빵이라고 해요. 빵. 그러니까 자꾸 다들 이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고 작업들을 해보는 게 보이고 있고요. 브라질 쪽은 보면은 거기는 제가 알기로 직접 수신료, 그러니까 TV로 직접 보는 경우가 한 80% 이상, 90% 이렇게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사람들이 OTT보다도 아직은 많이 본다. 근데 TV 수신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이모라고 하죠. 멀티 인풋, 멀티 아웃. 그러니까 TV에서 보통 이게 마이모를 쓰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지금 뭐 다들 쓰시는 와이파이에도 그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안테나를 쉽게 말하면 수직으로도 전파를 쏘고 수평으로도 전파를 쏘면 데이터를 2배를 실을 수가 있게 돼요. 이걸 또 이렇게 틀면 더 쓸 수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전파를 편향시켜가지고 보내면은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브라질은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 마이모대 테스트 해봤어? 그 익사이트 업체랑 붙여봤어? 이런 요구가 많고요. 그리고 인코더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는 265를 썼는데 264를 쓰고 하고 있는데 얘는 좀 그 한 단계 높은 갑자기 HEVC, VVC. HEVC 그거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인코더 업체들은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이모 데이터를 익사이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RF 장비에 전송을 해주려면 저희가 중간에 하고 있는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가 그 데이터를 잘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정합하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그 직접 수신이 중요하니까 마이모가 돼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사실 한참 핫하다가 요즘은 조용해졌는데요. 인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ATA 3.0이 규격상에서 6메가, 7메가, 8메가 대역을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아직 이 GDP가 낮고 하다 보니까 TV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 개인화된 핸드폰 많이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직접 수신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핸드폰용 칩셋은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미국에서 익히는 거 생각하시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럼 핸드폰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 보내고 싶고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8메가 대역에다가 그리고 얘네는 뭐 UHD 이런 고품질 데이터를 원하지는 않더라. 뭐 라디오가 됐든 이런 저품질의 데이터를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교수님. 미국에서는 최근에 USB 3.0 튜너 잘 안 넣지 않나요? TV. 네. TV 같은데 네. 수신할 때 선버터나 튜너 이런 거 잘 안 쓰게 하지 않나요? 추가로 뭘 달려면 되게 그게 이제 제가 이건 아직 규제 때문에 FCC 규제 때문에 그런데요. FCC에서도 1.0을 이제 그만 써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방송국들이 3.0을 더 많이 깔고 그 수신기도 더 나오고 할 텐데요. 사실 그 과정에 지금 거기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에 되네 만에 뭐 트럼프가 됐으니 될 거네 만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수신기 쪽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TV죠. TV도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옛날에 TV 제조회사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잘 알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TV라는 거를 팔 때 그 여러분들이 TV를 살 때 TV에는 이런 TV에 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붙게 되면은 TV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모니터를 사가지고 셋탑박스 연결해 갖고 보면은 사실 그건 TV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는 북미에서 ATSC 표준을 넣으면서 몇 인치 이상의 모니터를 TV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ATSC 1.0 튜너를 넣어라 라고 강제 조합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게 수월하게 확 넘어가고 그리고 TV가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ATS 3.0이라는 뭐 미래 방송 표준 기술을 만들었는데 얘는 3.0 튜너를 넣어라라는 강제 조항을 안 넣었어요. 안 넣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TV를 팔 때에 3.0이 있고 없고는 마치 뭐 돌비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옵션의 하나의 어떤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 커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방송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ATX 3.0은 분명히 대역폭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3.0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TV에는 강제 조항이 없어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3.0이라는 게 넥스젠 TV라고 해서 상용화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쭉 그래서 막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ATX 3.0의 어떤 패턴 로열티를 갖고 특허 로열티를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어떤 한 회사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그럼 안 넣어. 그래가지고 딱 안 넣었는데
안 넣고도 잘 팔리니까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안 넣어. 그래갖고 지금은 3.0이 되게 막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UHD, 4K UHD에 이미 다 넣고 주파수도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팔리는 TV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중국 TV 같은 건 안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핫한 거는 뭐냐면은 이 표준 자체를 브라질하고 인도에서 굉장히 다른 표준으로 이제 그거 표준을 이용해서 자기네 TV 3.0이나 이런 거로 미래 이제 표준으로 적용을 하려고 되게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투너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그쪽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지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1.0을 쫙 없애고 다 3.0으로 가라 그러면은 또 그 3.0 TV를 못 사는 그또 이렇게 빈곤층에서는 뭐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도 안할 것 있고. 같다는 생각이 너무 세게 들어. 네, 조합 자체를 언급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습니다. 해야 돼? 약간 이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참 큰 그거고요. 근데 다만 AT 3.0을 TV 관점이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그 수신하면서 자동차 전장이 이제 보면은 좀 되게 많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방송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DMB보다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전장에다가 이 AT 3.0을 이용해 갖고 방송하는 걸 되게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V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통신망이 아니라 방송망 수신기를 달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3.0 투너가 들어가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보면은 그 그냥 포터블 형태로 해갖고 투너가 들어가서 뭔가 USB 같은 식으로 해서 자동차에다가 꽂으면 수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킷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새롭게 변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신 칩을 만들지 않으니까 구해야 네. 되잖아요. 네. 수신 칩을 구할 곳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일본에서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근로자의 날에 이렇게 열심히 모셔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